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침울한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HTS를 익숙한 걸로 바꿔봤습니다. 자, 계속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계속 더 많은 걸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얻은 결론인데, 어, 그냥 져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져준다는 것은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뻥카입니다. 근데 이 뻥카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개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 뻥카 아니라고 증명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계속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연말까지 내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아. 사실은 뭐 정황상 금방 할 것 같지만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 노동 시장에 대해서도 확실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 같다. 예, 요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부분은 일단 져줘서 빨리 끝내는 게 낫다라는 건데,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끝내고 금리 인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가가 안정이 됐다라는 거고, 물가가 안정이 되려면 주식도 좋지 않아야 되고, 부동산도 좋지 않아야 되고, 뭐 경제도 좋지 않아야 되고, 예, 이런 상황들이 다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의 예측을 보면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한 2-3월 정도면 확실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표면적으로는 뭐 6개월은 재미없고 1년 동안 내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요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금융위기 같은 게 없다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영국 연기금이 파산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돌았고 요 당시에, 그리고 CS도 문제가 많다 이러면서 이제 슬슬 금융위기 우려에 불을 지피다가 순식간에 차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연기금도 멀쩡하고 CS는 뭐 자회사의 자금 지원까지 할 정도로 멀쩡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금융위기까지 연결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금융위기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저점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체감하는 주식시장은 점점점 나빠지는데, 그래도 지수가 내리지 않으면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금투세 시행을 2년 후로 미뤘으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금투세가 2년 유예가 됐다라는 부분도 뭐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고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계속 나쁜 시기고, 이 나쁜 시기를 참아내야 그 이후에 다시 정상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빚을 줄여 나가고, 그리고 빚을 줄여 나가는 가장 핵심은 이 소비 차단입니다. 뭐냐면 사실 매달 정말 힘들게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그렇게 살면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에이, 뭐 빚이 집 대출이 몇 억인데 100만 원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런 걸로 계속 까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로 벌어서 까는 것도 안 되고 뭐 다른 걸로 까는 것도 안 되고 이 소비를 줄여서 까 나가야 되고, 이 경제 주체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고통을 감수를 하면 빨리 끝나게 될 겁니다. 지금의 암흑기가. 근데 그렇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소식이 이제 일본에서 장기 금리 상한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인지를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 상한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0.5%로 한 건 어떤 의미냐면 보통 상단 근처에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움직였기 때문에 상단을 확대한다는 것은 0.5% 까지 열어 두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상이랑 뭐 똑같은 거다. 물론 이제 장기 금리만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거다. 일본도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금리 인상을 하나 이런 인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우려를 가져오냐면 일본은행이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긴축이 있었고 중국하고 일본은 그냥 독자적인 통화 정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따라가는 게 이제 유럽이 따라가고 뭐 기타 국가들이 따라가고 근데 일본에서 드디어 항복을 했다. 그럼 지금까지 이 구조에서는 중국하고 일본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요 금리 인상하는 국가들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였다면 이제 일본도 돈을 빨아버릴 수가 있네? 그러면 중국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외에는 이제 더더욱 기대할 게 없게 되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생각은 다소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이 위기 때마다 특히 이제 정말로 기억나는 게 요 시점 2003년인데 요 시점에서 일본은행이 당시에 30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크지 않은 액수인데 요걸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4년간 강세장이 오는 어떤 방아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본이 그 역할을 못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 코로나도 해제하고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당시 일본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가 당시에 일본보다 훨씬 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독자적인 통화 정책으로 가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기준금리를 보면 중국 기준금리를 보면 이제 대출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은행 대출금리 이 최상단 이 대출금리의 최상단을 보면 아니 최상단이 아니라 그 아주 신용이 최고인 사람들의 최상단 수치를 보면 이 3.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중국이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낮다. 그럼 돈의 흐름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이제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근데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한 13배, 4배 정도 되니까 중국에서 조금만 돈이 흘러와도 우리 지금의 이런 나쁜 상황이 수습이 될 것이다. 라는 또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2003년에 일본은행이 돈을 풀었을 때 일본은행의 어떤 유동성 공급이 특정 국가를 돕기 위한 게 아니었던 만큼 그래서 지금 중국도 자국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콩고물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또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그냥 져주고 한 6개월, 1년은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열심히 진짜 할 거 안 하고 내 인생에서 1년이 없다 생각하고 노력해서 빚을 뭐 1,000만 원이라도 줄여 놓는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달콤함이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또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은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데 시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품이 제거되는 수순을 밟아 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의약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복리로 봤을 때 기준금리가 낮을 때 지금 예금금리가 5%라고 가정하면 한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62%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10년 넣어서 손해본다라는 거에 대한 모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까지 보면 1%였고 1년 전까지만 해도 1% 은행에 넣어봤자 10년 해봤자 10%니까 이러면 이제 모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기회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은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위축을 가져오고 당장 성과가 안 나는 업종은 그야말로 끝장입니다. 그래서 의료정밀이나 의약품에서도 이익을 내는 업체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이제 '더 이상 높은 주가를 형성을 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미국 금리에 대한 것도 비슷한 걸 찾아보면 예 물론 매번 다르지만 이 비슷한 걸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금리를 보면 지금 환경에 가장 비슷한 게 요 시기입니다. IT 버블 붕괴되는 시기에 미국이 이제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경기 침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던 이유가 요 당시에 어떤 정서였냐면 우리는 막 이 IMF 구제금융 이후에 고금리 처방을 받아서 경제가 엉망이 되고 다시 저금리로 돌아가면서 이 당시에 이제 이전에 보지 못했던 4%대 금리를 받던 반면에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저금리의 시대가 없다라는 비관론이 IT 버블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이제는 뭐 계속 높은 이자로 써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IT 버블 붕괴되고 경기 침체까지 오면서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를 했고 그리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작동하니까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때 좀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왔었고 이 금융위기 수습하는 데 10 년이 걸렸고 코로나 수습하는 데 또 걸리고 이제 뭐 어떤 위기가 없다면 기준금리 수준이 여기서 한동안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금리 수준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때 고금리에서 잠깐 버텼고 2008년, 2007년, 2008년에도 오래 못 버텼습니다. 지금도 이 기준금리는 길어야 1년이다. 예. 다만 위기가 발생하고 이 기준금리가 꺾이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꺾이느냐 요 두 가지인데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내렸는데 뭐 앞으로 더 내릴 걸 대비해서 현재 뭔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다라는 건 효용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 없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1년 안에. 여기에 이제 걸고 그 시간을 힘들게 잘 보내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은 뭐 할 게 없고 대출 이자가 저는 좀 빨리 갚았는데 왜 갚았냐면 물론 이제 제 신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그 마이너스 통장이 조금 높기는 했습니다, 당시에도. 근데 11%로 기준금리가 아니 마이너스 통장이 금리가 인상이 돼서 없애 버렸는데 지금 주식 투자해서 연 11% 수익을 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 년에 11% 오르는 거 앞으로는 3-4 년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가장 좋은 투자는 이 빚을 갚는 거, 자산을 잘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빚을 갚고 싶은데 빚을 갚을 여건이 안 됩니다. 뭐 투자한 건 물려 있고 주식도 물려 있고 예, 깝깝한 상황인데 예, 이런 상황도 그냥 다른 취미도 갖고 돈 안 쓰는 다른 취미를 가지면서 또 세상이 계속 변하니까 버틸 수 있는 체력으로 언젠가는 바뀌겠지에 걸고 희망을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이 시기를 이겨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 좋은 댓글이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이제 내수주들만 겨우 두각을 나타내는 수준인데 이 내수주로 가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마트가 오늘 단기간에 상승했다가 빠졌습니다. 시장이 나쁜 영향이 컸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여기서 찾는다면 결국 수출주 앞으로 내년에 채권 시장 개방되고 하면 원화가 강세가 될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를 보고 수출주를 담을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환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출주를 산다?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건데 예, 매력이 없습니다. 예, 매력이 없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뭔가 고배당주를 사려고 하니까 이제 배당 시즌 좀 있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배당 시즌 끝난 이후에 고배당주들은 굉장히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냥 싼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데 요 유통주들이 쿠팡 영향이 좀 컸었는데 쿠팡 영향으로 오프라인 이 유통업체들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고 이마트가 거기서 거의 대장입니다. 근데 규제는 계속 풀려가고 있습니다. 휴일에 마트 영업도 할 수 있게 바꾸고 그리고 요 대형 마트들이 이 마트를 물류창고로 쓰는데 사실 뭐 그걸 뭐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내 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활용해서 뭘 하겠다는데 그 규제를 한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컸을 때만 가능한데 새벽에 차도 안 다니는데 뭐 물류센터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투자 심리에 개선되는 투자 심리 개선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이 긴 흐름을 봤을 때 예 장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요 추세로 보더라도 이제 하락 추세를 극복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하락 추세 극복했다고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만 잘 지켜주면 앞으로 예 요런 형태로 이제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 이마트는 그런 교과서를 잘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다. 예. 그래서 저가 매력이 발생하고 앞으로 규제도 풀고 한다는데 뭐 더 나빠지겠어라는 거. 그리고 쿠팡이 물류센터로 계속 보강을 해 나가고 있지만 쿠팡의 기반은 인터넷입니다. 만약에 뭐 인터넷이 멈출 리는 없겠지만 인터넷이 멈추는 세상이 됐을 때 어떻게 주문을 할 거냐. 예. 이게 뭐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물음과 똑같은 거라서 좀 과하게 쏠려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또 반작용이 나오고 있다. 이마트를 보면. 네. 요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유통 쪽보다는 이제 생산 쪽이 많은 농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전망 자체가 이제 원화 강세로 보고 있는데 원화 강세로 봤을 때 이 음식료 업종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국내에 팔기 때문에 원화 강세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환율에 따라서 선제적인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기전자하고 자동차는 원화 약세 수혜를 받고 원화 강세에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원화 약세 시기에 이 업종이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예. 환율 수혜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고 이제 환율 강세에 좀 타격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예 여기 과정에서 보면 원화 강세 수혜주로서 또 농심이 포함이 돼 있고 농심의 최근의 주가 상승은 예 이마트하고 비슷한 성격 그리고 딱히 지금 시장에 투자할 종목이 없다라는 거 예 요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또 그 농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뭐 경쟁이 심한 업종이라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라면 가격 올리고 이런 게 좀 힘들다. 예 그런 여건은 아니니까 또 인플레이션 수혜주로서도 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농심의 어떤 주가 흐름도 아주 싸다는 부분에서 원화 강세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결이 되고 이 원화 강세 수혜주로 하면 대표적인 게 또 한국전력입니다. 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 예 안정을 찾으려면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산업에 타격을 주더라도 해야 되는 게 지금 제일 강력한 타격을 주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기업들 보통 대부분 부채를 다 갖고 있습니다.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 부채가 올해 아마 179조 원 정도로 늘어날 텐데 순자산이 한 42조 원. 그런데 기준금리가 지금 0.5%에서 3.25까지 뭐 대충 한 3% 올랐다라고 하면 179조 원에 3%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매년 5조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한다.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타격을 크게 줍니다, 기업들한테. 왜냐면 다른 건 일시적이니까 뭐 원자재 가격 변동 때문에 올해 손실을 봤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또 기회도 있고, 만약에 그런 게 너무 싫다면 파생 상품으로 해지를 하면 되는데, 이자에 대한 부분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돈이 계속 항상 마르지 않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울 때 돈을 더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자 쌀 때는 또 돈이 남아돕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가 기업에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기요금이 정상화돼서 한전채가 그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빨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되고, 그 채권 시장의 자금 조달 능력에 기반해서 기업들이 건재할 것이니까 주식 시장도 괜찮을 것이다. 전기요금 하나로 많은 부분에서 다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한국전력도 보면 최근 흐름이 시장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공통적으로 흐름이 좋은데, 대표적인 또 포스코홀딩스도 9월 달에 저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환차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나간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그 홍수로 인한 피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번 4분기 실적도 나쁠 거지만, 그래도 한 1분기 정도에는 이제 흐름을 다시 되찾을 거고, 환율 수혜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요런 반응들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문형 랩에서 편입한 2차 전지주들 거품 굉장히 많이 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버블 붕괴로 가는 과정은 결국은 이 가격에 살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환율이나 뭐 다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그 큰 게 있느냐? 없다. 그리고 실적은 그러면 주가에 걸맞게 내고 있느냐? 아니다.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돈질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앞으로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마찬가지로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 현대제철 보면 약간 흐름이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포스코처럼 국내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포스코가 한 70 정도 되면 60 정도, 60 정도고, 현대제철은 국내 비중이 그거보다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에만 공급을 하니까. 설사 뭐 국내 비중이 높다 해도 뭐 환율에 대한 어떤 부분은 현대차가 흡수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포스코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포스코가 그 소재 쪽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원화 강세 수혜주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얘기는 진짜 10년 넘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미수금이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스공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스공사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그 가스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크고, 이게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 게 이 셰일가스 특수가 끝났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어떤 물가든 어떤 원자재든 거의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돈이 계속 풀리고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스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우상향 가다가 요렇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다시 찾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따지면 요게 아주 특수한 시기였다. 2015 년부터 이때 셰일가스 터지면서 공급이 늘어나서 그랬고, 지금은 셰일가스 업체들이 대부분 경쟁력 없는 애들은 망하고, 경쟁력 있는 애들이 먹어 들어가면서 이제 대형화가 됐고, 가격 통제권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앞으로 크게 떨어질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태양광을 열심히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가스공사가 워낙 강세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고, 가스 요금도 올리고, 그리고 겨울철이 보통 가스공사 실적에 좋은 철입니다. 왜냐면 겨울에 소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하고 1분기 실적이 좋고 2분기, 3분기가 나쁜데, 제가 올해 한국가스공사에 주목한 것은 보통 여름철에 적자가 나는데 올해 여름에는 영업이익으로도 흑자를 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스 판매 대금이 늘어나면서
또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을 본 부분들이 존재를 할 텐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가격도 매력적이고 또 겨울이고 워낙 강세 예상이 있고 그러면 이 지금 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손이 잘 안 가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나쁘니까 뭐 큰 기대는 하는 것보다 뭐 한 짧게 끊어가는 정도? 예, 이런 정도의 접근은 괜찮을 것 같고. 예, 이렇게 해서 원화 강세 수혜주들 한 번씩 봤는데, 확실히 이제 공통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환율 효과는 2 분기에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을 하면서 더 두드러질 것인데, 그때까지는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원화 강세 수혜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거. 물론 이제 저는 권하는 것은 6 개월 정도는 주식 투자에서 조금 소극적이어야 한다. 적어도 이제 현금 비중이 50% 정도는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 두 번째, 그런 와중에도 싼 종목들은 모아 가야 된다. 세 번째는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중단기 관점에서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부분에 좀 틀을 맞추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